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폭격기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영내 여러 곳을 때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 아주 빠른 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동원이 되었고 그 킨잘 키우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러시아 군 내에서 공식적으로 항명하겠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나는 50대다 50대. 자, 이런 영상까지. 그리고 주지사가 약속을 어겼다. 나를 여기다 보낸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영토 방해한다고 했다. 향토 방해한다고 했는데 나를 여기다 보냈다 지금. 이런 거. 그리고 러시아 전차들 알고 보니까 정말 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전쟁이 지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과는 최근 한 달여 중에서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59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급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었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1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도 적습니다. 야포 2문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 아직 이 자료에는 어제 날아왔던 미사일에 대한 격추 기록은 아직 카운팅되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요격 부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정보 공동체죠. CIA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기관을 정보 공동체라고 하는데 17개입니다. 이 17개 기관에서 러시아가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니까 이제 핵 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했어요. 즉,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핵을 쓴다. 그게 이제 러시아 정부의 핵 사용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질 것 같으면 쓴다 이거죠. 그래서 질 것 같아서 쓸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러시아가 전쟁에 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키우 중심부 여기에 킨잘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죠. 그걸 공중에서 발사하는 게 킨잘인데 미그 31이 쏘는데 그게 타수가 발사되었고 이거 타수가 명중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은 잘 없어요. 러시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폭격기 어제 제가 낫 시큐리티에서는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 10대 그리고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7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폭격기가 추가로 식별이 됐다. 그만큼 많은 미사일을 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러시아가 거의 한 11일 간격으로 한 번씩 뭉쳐서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번에는 11일 패턴을 넘어서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지고 쐈으니까 평소에 쏘던 거의 한 3배 정도를 뭉쳐서 쏜 것이다. 그래서 쏠 수 있는 건 다 쐈다. 지대지, 공대지, 공대함, 그것도 단거리 공대지, 공대함까지 다 뭉쳐서 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들의 집산지인 리비우, 거기에서 또 전선으로 흩어지는 이런 보급 라인도 때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수 피해, 민간인 지역에 너무 많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가 F-16 준다고 했다가 미국이 안 된다고 했다가 자꾸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에라이 그냥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 동독군이 가지고 있던 걸 독일 통일 이후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걸 그걸 이제 독일로부터 거의 대당 $100 정도에 그냥 공짜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던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전쟁 초기부터 했는데 독일이 그걸 안 되게 막고 있었죠. 이제 그걸 이제 풀었는지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미그 29를 주는 공여하는 준비가 완료됐다. 라고 하는데 이 미그 29는 따로 기종 전환 훈련이다 뭐다 교육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주면 되죠. 빨리 주길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채용된 영토방위군 장병,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비참하게 양 사방에서 총을 맞고 죽은 장병인데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인데 체르니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우 북동쪽에 있는 도시죠. 벨라루스하고 국경 가까운 곳. 처음에는 체르니우 영토방위군이었대요. 근데 이제 체르니우를 막아내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 영토방위군, 즉 향토 예비군을 지금 이 돈바스 전선까지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인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이 사람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이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바흐무트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이 브리핑할 때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하고 대통령실의 군사보좌관이 같이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사를 군사보좌관이 전달했겠죠. 우리는 끝까지 간다. 바흐무트를 사수한다라는 아마 내용을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서방 수뇌부 회의 그러니까 폴란드 또 미국, 영국 이 국방 수뇌부들하고 회의 직후에 군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폴란드와 미국, 영국의 수뇌부들이 그 바흐무트 그리고 앞으로 대반격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결론을 맺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련한 작전 계획을 짜라 라는데 이 바흐무트 지금 뭐 지도를 좀 보고 가겠는데요. 이 척8호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지도를 보면 여기 있는 제가 뭐 말씀드렸죠. 바흐무트카 이 강폭 40m짜리 이 강을 내주고 이 강을 지금 방어선으로 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방어선이 쳐져 있고 그리고 남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많이 올라왔고 북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 척8호의 지도를 근거로 보면 바흐무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쪼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4,000명의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철수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민간인 철수 이 상황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척8호의 지도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하나까지 내보여주는 지도는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다라는 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 총사령관, 미군이죠. 미군 대장이죠. 나토 총사령관도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계속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바흐무트는 함락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흐무트는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 여기다가 이렇게 병력을 갈아넣을 그런 의미가 없는 곳이다. 즉 러시아의 희생만 더 커지지 이 바흐무트를 점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손해만 있을 뿐이다. 왜? 자꾸 죽으니까. 라고 나토 총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노르트 스트림 그 천연가스 송유관이죠. 그 노르트 스트림을 전쟁 초기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구멍이 나고 했는데 그걸 친우크라이나 세력의 소행이다 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국무부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할 말 없다 하고 국무부는 답변을 안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도 그 노르트 스트림을 파괴한 것은 미국 CIA하고 스웨덴이 짜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봐도 조금 미국 쪽에 의심이 좀 간다. 러시아가 자기들 팔아야 되는 걸 구멍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고소합니다. 자, 러시아가 프랑켄슈타인 타입, 즉 이것저것 짜 맞추어서 만든 그런 무기, 기갑 차량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없으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참 희한한 웃지 못할 사진인데 MTLB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장갑차죠. 이 장갑차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보병 전투 장갑차가 필요해요. 보병 수송 장갑차보다 화력 지원을 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가 필요한데 뭐 없습니다. 즉 BMP 장갑차가 필요한데 BMP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TLB 장갑차에다가 아이고 이거 뭡니까? 경비정에 있는 구형 함포를 갖다 떼서 지금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 사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순수한 수동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이 MT-LB 장갑차 덩치가 대단히 작아요. 우리 M123 그러니까 K200 장갑차보다 더 작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 포는 또 대단히 무거워요. 이걸 여기 얹으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지 않을지 뒤집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선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IFV 보병 전투 장갑차라 치고 참 기가 차는 러시아의 현실이다. 이래도 뭐 러시아가 뭐 억만장자니 뭐니 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가즈프롬이 만든 PMC 용병 집단이 바그너 그룹과 모병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 이제 바그너 그룹도 실제 군인들보다 더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 때문에 바그너 그룹에 입대한 사람이 있는데 가즈프롬 PMC, 가즈프롬 바그너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 돈 더 많죠. 국영 석유 회사니까 여기서 이제 월급 더 많이 주고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은 전선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신규 모병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순환시켜야 되는데 가즈프롬 PMC가 들어와서 모병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혈은 안 되고 출혈만 있고 어떻게 됩니까? 과다출혈로 죽는 거죠. 아마 이걸 가즈프롬 PMC가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전력이 차단됐답니다. 어제 이제 대량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냉각기를 돌리는데 그게 차단됐대요. 그러면은 10일 동안 전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폭파하죠. 체르노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뭐 몇 번 있었는데 러시아는 항상 또 이 카운트다운 전에 수리는 또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전선 상황 중심으로 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동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 그것도 한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이 강제 동원되어 전선으로 끌려가 개죽음을 강요받고 있다면 그것을 참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황당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발표한 부분 동원령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병력을 불법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현행법을 어기고 동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동원하거나 동원하더라도 법적으로 전장 투입이 금지된 사람들을 대량으로 격전지에 밀어넣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전이 급증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3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투 임무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벨고로드 출신의 동원병들이었는데요. 대부분 중년 남성인 이들은 벨고로드 지역 영토 방어와 치안 유지 보조로 동원된 자신들이 도네츠크의 격전지로 끌려와 개죽음을 강요받고 있다며 푸틴을 성토하는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족과 함께 변호인들을 선임해 벨고로드 주지사와 군 검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음을 알리면서 우리는 대부분 40, 50대로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의사소견상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 부분 동원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작년 겨울 강제 동원되어 전장으로 끌려왔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가 동원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벨고로드 주지사와 만났고 주지사는 분명 우리가 벨고로드 지역 내에서 영토 방어와 치안 유지 보조 임무만 맡을 것이라며 전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벨고로드 주지사의 약속과 달리 이들은 도네츠크로 보내져 도네츠크 1군단 예하 부대로 편성되었는데요. 이들은 매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아우디우카 전선 투입을 앞두고 전투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항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동원되어 아우디우카로 끌려왔다는 제1슬라브 여단의 중년 남성들도 집단 항명 메시지를 내고 전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으로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제대로 된 훈련이나 무기 공급도 없이 전선으로 투입되었고 심지어 병적 기록부 기록과 인식표도 없이 무작위로 편성되어 전투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죽어도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비군들은 당국의 불법적인 동원과 전선 차출을 거세게 비난하며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영상들을 앞다투어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영상을 게재한 예비군 대원들을 체포하고 해당 영상 SNS 게재와 유포를 도운 가족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경고하며 불법 동원 이슈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러시아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이른바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는 푸틴.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끌려와서 이 아우디우카 쪽에서 고기 분쇄기 작전에 동원돼서 뭐 마구마구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는 40대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안 한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또 놀랍게도 자신들의 병적 기록도 없대요. 인식표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종 처리되는 거죠. 자기네들 집에서. 즉 이 사람들은 죽어도 보훈,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죽음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 좋죠. 죽어도 보험복지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벨고로드 사람들인데 40, 50대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사 기록부도 있대요. 의사 소견서. 이 사람들은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우리 50대쯤 되면 다 지병들 또 다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야 하는 거 다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다 있는데 됐답니다. 그래서 주지사에게 뭐냐고, 우리가 지금 40대 50대인데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벨고로드 이제 러시아 본토니까 쟤들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치안 유지 보조하고 그거 좀 해라. 어쩔 수 없다. 라고 달래서 했는데, 그런데 잡아가서 또 아우디우카에 도네츠크 1군단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여기 또 고기 분쇄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 왜? 집에 가면 자식 있고 그런데 40대 50대가 그것도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 명분으로 한다면 하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와서 푸틴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에 분쇄를 한다고? 자식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 못 따르겠고 소송하겠다라고 지금 텔레그램에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꼴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지상전의 최강자인 전차, 이 전차가 워낙 두들겨 맞고 뚜껑 폭파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병 돌격전에서 보병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할 러시아 전차들이 전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차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공격이 개시되면 주포 몇 발 쏴주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전차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전차병들의 공포감 때문에 보병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대대전술단 BTG를 대신해 새로 도입한 돌격대 편제에 전차를 배정하고는 있지만 극심한 전차 부족으로 인해 편제대로 전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된 전차도 전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도입한 돌격대 편제 1개 중대, 즉 평균 45명의 보병에 1대의 전차를 배정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전차 부족 때문에 이러한 편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배정된 전차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전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전차 대부분이 노후화가 극심한 T-72 초기형이기 때문인데요. 이 전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일격에 파괴되기 때문에 전차병들은 보병 대열의 선두에서 돌파구를 뚫는 임무에 나서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전차병들을 윽박질러 이들을 최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이들은 공격이 시작되고 주포를 쏘는 척 하다가 곧바로 공격 개시선 후방으로 빠져버리는데요. 이들은 포탄이 떨어져 재보급을 위해 물러난 것이다 라며 지휘관들의 질책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T-72 전차에는 포탑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싼 자동 장전 장치에 22발, 차체 뒷면에 적재고에 17발 등 총 39발의 포탄을 적재하는데요. 러시아 전차병들은 포탄을 많이 적재할 경우에 적의 대전차 공격에 매우 취약해져 귀중한 전차를 잃을 수 있다며 규정된 포탄 탑재량의 3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적은 탄약만 싣고 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병들은 자동 장전 장치와 약실 포함해서 3발에서 5발, 적재고에 5발 미만 등 10발 미만의 포탄을 싣고 출정하는데요.
전차병들은 공격 개시와 동시에 이들 포탄 대부분을 쏴버리고 본대가 적 방어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탄약 보급을 핑계로 전선을 이탈해 도주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포탄 휴대량을 크게 줄이면서 전선에서는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2와 대전차 수류탄을 맞고도 유폭하지 않는 현상이 식별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휴행 탄약 축소로 러시아 전차병들의 생존성은 향상되었지만 반대로 이들이 지켜줘야 할 보병대는 제대로 된 전차 지원을 받지 못해 사상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차 휴행 탄수를 크게 줄여 유폭을 막는 방법은 바흐무트와 부울레다르는 물론 대부분의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전차병들의 생존을 위한 꼼수 덕분에 러시아군 전차 전력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전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T-72 전차 한 대가 중대 하나에 배속이 되는데 그 중대가 3개 소대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 소대가 요새 15명이죠. 그러니까 45명의 전차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나름 괜찮아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는 없는 전차 없는 중대가 많은데 또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역할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일단 이 T-72 전차, T-80, T-90도 다 비슷하지만 T-72 전차 포탑을 뒤져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동 장전 장치예요. 여기 빙 둘러서 이렇게 탄약이, 즉 포탄이 장전되고 그 위에 또 그 장약이 장전됩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차 포탄은 포탄과 장약의 일체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리형입니다. 장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추진력 얻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냥 화약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2층으로 빙 둘러져 있는데 이런 데다가 그냥 대전차 미사일, RPG-7 이런 거 들어오면 유폭이 확 일어나서 이제 빠바바바방 터지면서 결국은 포탑이 날아가 버리고 이 전차에 타고 있던 전차병을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투시도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22발이 빙 둘러서 이렇게 있고 아랫부분에는 포탄, 윗부분에 장약. 장약은 말씀드렸지만 화약 덩어리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장약과 포탄이 양 사방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다. 이걸 무서워서 이거 하고 가다가 제벌린, 엔로 이런 거 맞아버리면 그냥 뚜껑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한 서너 발, 뒤에 한 서너 발 이렇게 해서 10발 미만만 싣고 다니면서 자 이제 공격 개시선 공격이야. 그러면 일단 제벌린, 특히 엔로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1km 되니까 우크라이나군의 1km 전방에는 절대로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쓱 가가지고 빠바방 맞든지 말든지 전차포탄 쿵쿵쿵 쏴주고는 자동 장전 장치에 있는 거 한 서너 발 다 쓰고 나서는 그냥 뒤로 빼서 돌아오는 겁니다. 쫙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알보병들만 뛰어가는 거고 이 전차는 앞에서 탱크 역할을 하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 탱크가 그냥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너 왜 왔어? 포탄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받으려고 다시 왔어요.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러시아군이 이길 리가 있습니까? 이런 전차 운용, 이런 게 모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전쟁이야 어차피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절박한 생존의 희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계속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이제 명분 있는 전쟁, 내 조국을 내가 지킬 거야.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을 지킬 거야. 이런 명분 있는 전쟁은 가득 채우고 하죠. 내가 죽어도 되니까. 그러나 러시아군은 그런 정도로 사명감 없다. 왜? 자기도 알죠. 이 전쟁을 왜 하는 건지 도대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